예,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그 167페이지 모듈 13 영세율 및 면세 세금 계산서 및 공급 시기, 예, 그쪽을 좀 볼게요. 자, 먼저 영세율이 나오는데 그 영세율의 특징이 나와 있죠. 예, 특징에 그 동그라미 2번에 동그라미 3번에 소비지급 과세 원칙 실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하이닉스가 있는데 하이닉스가 미국에다가 반도체를 수출을 해요. 그럼 한국의 부가세율이 10%라고 했을 때 미국에서 하이닉스 반도체를 500원에 부가세 10%, 50원에서 550원에 팔아요. 자, 근데 미국에서 그 하이닉스 반도체하고 성능 크기 모양이 똑같은 H사 반도체가 있다라고 할게요. 자, 이것도 똑같은 가격인 500원에 파는데 미국의 부가세율이 미국에 실제로 부가가치세는 없고 다른 세금이 있는데 그 부가가치세가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 부가세는 20%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H사 반도체는 600원에 팔리겠죠? 그러면은 H사 반도체가 경쟁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출하는 나라에서는 세율을 0으로 내보내고 수입하는 나라의 부가세율로 과세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이닉스 반도체도 600원에 팔리겠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수출하는 나라에서는 부과하지 않고 수입하는 나라의 부가가치세율로 해서 수입하는 나라에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라는 거. 그래서 3번에 소비지급 과세 원칙 실현은 소비하는 나라, 즉 수입하는 나라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겠다라는 거고, 우리가 앞에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재화의 수입이 있었죠. 그게 이거랑 같은 맥락인데 수출하는 나라는 세율이 0이고 수입하는 나라의 세간에서 재화의 수입, 세간에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라는 거. 자, 동그라미 2번에 완전 면세 제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가 기계를 10억 원에 부가세 1억 원 내고 사왔다라고 할게요. 그리고 반도체를 수출했어요. 20억 원에. 자, 그러면은 수출한 거는 부가가치 세율이 0세율이죠. 0%. 그 다음에 기계를 사면서 부담한 부가세율은 부가세는 1억 원이잖아요. 1억 원은 돌려받아요. 그래서 1억 원만큼의 환급세액이 나오는데, 그럼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면제되죠. 그래서 영세율은 부가가치세가 완전히 면세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1번에 수출 촉진이 있는데 아무래도 세율이 0이다 보니까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담이 없잖아요. 그래서 수출이 촉진된다라는 거고. 자, 그럼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주로 수출하는 것들이겠죠. 수출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 영세율이 적용되는데, 그 1번에 수출하는 재화에 국외거래, 동그라미 1번에 직수출, 해외에 직수출하는 것들 있죠. 얘는 세율이 0이고, 그래서 직수출은 이렇게 바로 바다 건너가는 수출, 그게 직수출이고. 자, 그 다음에 대행이탁 수출이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자, LG전자가 미국에다가 세탁기를 수출한다라고 할게요. 이걸 직수출이라고 하죠. 당연히 영세율인데, 만약에 LG전자가 자기가 수출 업무를 하는 게 좀 어려워가지고 LG 상사라고 하는 수출 대행업체를 통해서 세탁기를 수출했다라고 할게요. 그래도 수출은 맞아요. 바다 건너갔기 때문에 세율이 0인데 맞아요. 일단 영세율은 맞는 거고. 자, 근데 이 LG 상사가 이 수출 업무를 공짜로 해주겠어요? 아니면은 대행이탁 수출 수수료를 받겠어요? 대행이탁 수출 수수료를 받을 거예요. 그거는 국내 사업자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LG전자와 LG 상사 간의 수수료를 주고 받은 거기 때문에 그거는 부가세가 10% 붙는다라는 거. 자, 그래서 그 밑에 별표 1 보시면은 대행이탁 수출에서 수출업자가 수령하는 수출 대행 수수료는 수출업자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10% 과세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에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무역법에 따른 중개무역 방식의 수출, 위탁 판매 수출, 외국 인도 수출, 위탁 가공 무역 방식의 수출, 다 수출하는 것들이죠. 그거는 세율이 다 0이고. 자, 그 다음에 국내 거래라고 되어 있는데 그 동그라미 1번에 내국 신용장 및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가 있죠. 자, 요거는 이런 내용인데 하이닉스가 있다고 할게요. 하이닉스가 LG전자한테 반도체를 10억 원에 팔았어요. 자, 그 다음에 LG전자는 이 하이닉스 반도체를 장착시킨 핸드폰을 미국에다가 수출했다라고 할게요. 해외에 수출했다라고 하면은
자, 이 반도체의 흐름을 볼게요. 자, 하이닉스 반도체가 LG전자한테 국내 사업자인 LG전자한테 갔다가 결국은 이 반도체도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예, 수출이 되고 있죠. 자, 그러면은 비록 국내 사업자인 LG전자한테 반도체를 팔았지만은 이 반도체는 결국 바다 건너 가죠. 해외에 수출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얘도 세율을 0으로 해준다라는 거, 0세율을 적용해줘요. 수출 재화의 원재료로 쓰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차피 수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세율이 0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이게 자, 하이닉스가 LG전자한테 반도체를 팔았는데 만약에 LG전자가 이 핸드폰을 국내에다가 내다 팔면은 그거는 0세율이 적용이 안 돼요. 이게 수출 용도로 쓰였다라고 하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입증하는 서류가 뭐냐면요.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가 있어요.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에 근거해서 공급을 했다. 공급한 재화는 세율이 0이다라는 거예요.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인데 내국 신용장은 뭔지 몰라도 돼요. 예, 구매 확인서도 뭔지 몰라도 되고 이러한 서류가 그냥 수출용 원재료로 쓰였다라는 것을 입증해주는 서류예요. 예, 그렇게만 아시면 돼요. 뭐 이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몰라도 돼요. 구매 확인서는 그 해외에 수출하는 재화의 원료로 쓰였다라, 그러니까 원재료로 쓰였다라는 것을 확인해주는 서류인 거고, 그 내국 신용장은 이 신용장이라고 하는 게 수출 거래에서 쓰이는 거거든요. 그 수출용 용도로 수출 거래에서 쓰이는 그 신용장을 근거로 개설된 거. 근데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고 이러한 서류에 근거해서 수출을 했다. 국내 사업자한테 팔았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세율이 0이 된다라는 거. 비록 국내 사업자인 LG전자한테 팔았지만은 세율이 0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더 아셔야 될 게 국외 거래 있죠. 해외로 나가는 거래들은 그 세금계산서 교부 안 해요. 할 수가 없죠. 해외에 있는 사업자가 우리나라 세금계산서 받아봤자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근데 내국 신용장에 의한 국내 공급은 비록 0세율이지만은 국내 사업자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0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된다라는 거. 국내 사업자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0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그 국내 거래에 동그라미 2번에 사업자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공급하는 재화. 이 한국국제협력단이나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그 해외로 나가는 단체들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단체에 공급한 거는 어차피 해외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0세율을 적용시켜 주는 거고. 자, 그다음 이번에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이 있는데 그 해외 나가서 건설 용역을 제공하는 거. 어쨌거나 외화를 벌어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해외 나가서 외화를 벌어오는 거는 거의 다 0세율이에요. 자, 그다음 3번에 선박 등의 외국 항행 용역. 그 배나 비행기가 외국으로 나간 경우. 근데 이 국내산 비행기 있죠. 국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은 0세율이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붙어요. 근데 해외로 나가는 것들, 해외로 나가는 것들은 그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라고 하면은 어느 나라에서 징수해야 될지가 상당히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외로 나가는 비행기는 전부 다 부가가치세를 0세율 적용시켜 준다라는 거.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168페이지 면세 볼게요. 자, 면세 특징에 보시면은 그 1번에 세부담의 역진성 완화라고 돼 있는데 자, 역진성이라고 하는 말은 차별이에요. 차별. 자, 차별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쌀이 있다고 할게요. 쌀을 먹는데 이게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하고 똑같이 부가가치세를 10%를 징수해버리면은 부자는 부담이 없지만 가난한 사람은 10%의 부가세가 상당히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필품에 대해서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두 부가세를 면제해준다. 그게 면세의 목적인 거고. 역진성, 세부담의 역진성 완화의 역진성이라고 하는 말은 차별 완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다음 동그라미 2번에 부부면세 제도인데 면세는 부부면세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동신기계가 쌀 장수한테 기계를 10억 원에 팔았다라고 할게요. 그럼 부가세 1억 원을 내고 사왔죠. 그럼 매입세 공제를 얼마 받아요? 1억 원. 쌀은 생필품이기 때문에 면세예요.
부가세가 안 붙어요. 자, 근데 이 면세사업자는 자기가 부담한 부가세 있죠. 이거를 안 돌려줘요. 매입세 공제를 안 해줘요. 왜냐면은 부가세도 면제시켜 주는데 매입세 공제까지 해준다라고 하면 너무 큰 혜택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예 부가세 매입세 공제를 안 해준다라는 거. 그래서 면세사업자는 낼 것도 없고 자기가 낸 것도 못 돌려받아요. 그래서 면세사업자는 부분면세다 이런 말을 써요. 완전히 면제가 되는 건 아니고 부분적으로 부가세가 면제된다. 자, 그럼 면세사업자가 뭐 별로이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면세사업자가 훨씬 좋아요. 자, 여러분들 쌀 장수가 만약에 쌀이 부가세가 붙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쌀을 살 때 부가세를 부담을 해야 돼요. 근데 쌀 장수가 실제로 소비자한테 부가세를 전가시킬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은 그 쌀을 살 때 여러분들이 만약 쌀을 여러분들이 10만 원치 샀다. 거기에 부가세 별도라고 생각하세요? 쌀은 면세이기 때문에 예를 다시 들게요. 식당 가서 삼겹살을 드시는데 1인분에 13,000원이에요. 근데 계산할 때 부가세 별도입니다면 그 식당 다시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고 싶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업종들은 부가가치세를 소비자한테 전가시키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거의 불가능이단 말이에요. 결국 자기가 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있잖아요. 이 부가세는 아예 안 내는 게 훨씬 더 속편하다. 안 내고 부가세 안 돌려받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래서 면세사업자가 훨씬 좋아요. 가장 좋은 거는 영세율인데 영세율은 수출할 때만 적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면세사업자는 부분면세다. 그런 말을 쓰고 매입세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다음 이번에 면세 대상 그걸 좀 설명할게요. 근데 면세 대상 하기 전에 제가 아까 이거 좀 깜빡했는데 가끔 제가 수업하다 보면 이런 질문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하이닉스 있잖아요. 자, 하이닉스가 동신기계가 하이닉스한테 기계를 샀죠. 근데 이거는 매입세 공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가세 매입세 공제가 아니라 이게 부가세 과세죠, 과세. 근데 얘는 0이니까 이 무슨 차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기계가 바다 건너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하이닉스는 부가세를 내고 사와야 되는 거고 얘는 반도체가 수출용 원재료로 써있기 때문에 수출용 재화의 원재료로 쓰였기 때문에 얘는 영세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하고 차이가 뭐냐? 얘는 바다 건너가는 게 아니라 그냥 산 거고 얘 쓰려고 얘는 바다 건너가는 거기 때문에 영세율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다음 면세대상 볼게요. 168페이지 면세대상. 자, 일단 보면 첫 번째 기초 생필품이 있는데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2번인데 둘 다 보시면 이제 미가공, 식용 먹을 수 있는 거는 국내외산을 불문하고 농축수입산물이 면세예요. 자, 근데 먹을 수 없는 비식용은 국내산만 면세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중국산 화분 있잖아요. 뭐 꽃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과세, 부가세가 붙어요. 근데 저거 있죠. 저기 중국산 배추. 그럼 면세. 자, 그다음에 3번 수돗물은 면세고 그다음에 생수는 가세겠죠. 생필품이 면세잖아요. 연탄과 무연탄도 면세고 근데 유연탄, 갈탄, 착화탄 요거는 과세예요. 유연탄이나 갈탄이나 착화탄은 우리가 마트 가면 비닐이 들어가지고 불 잘 붙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과세예요. 그러니까 옛날 기준으로 봤을 때 생필품이라고 하는 거는 연탄하고 무연탄인 거고 유연탄, 갈탄, 착화탄은 좀 비싸기 때문에 돈이 있는 사람이 쓴다라고 봤던 거예요. 옛날 기준에서 보면요. 자, 4번에 여객 운송 용역은 면세인데 항공기, 전세버스, 택시, 고속철도 운송, 우등고속버스는 과세다. 일반 고속버스는 면세고 우등만 과세예요. 자, 그다음 5번에 주택가 보수토지 임대 용역이 있는데 주택은 면세예요. 생필품이죠, 주택이. 6번에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영유아 기저귀 및 분유. 다 생필품이죠. 자, 2번에 국민후생재화 용역이 있는데 병원 있죠. 의료보건 용역은 면세인데 단 미용 목적 성형수술 및 성형외과 있죠. 미용 목적 성형외과는 과세고 수의사의 애완동물 진로 용역은 과세다. 수의사의 애완동물 수의사는 과세예요. 과세. 수의사가 전부 다 과세는 아니고 또 가보면은 뭐 특별하게 뭐 시험과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그거 있죠. 백신 맞추고 이러는 건 또 면세고, 그리고 또 그 강아지 분양하는 거 있죠. 예, 그런 건 또 면세예요. 자, 그 다음에 혈액, 피 면세예요. 그 다음에 간로의 약사의 조제의약품은 면세이나 일반 의약품은 과세이다. 처방전 있는 거는 면세인데 처방전 없는 약들은 과세예요. 자, 그다음 이번에 인허가 받은 교육 용역, 학원 있죠. 학원은 면세예요. 자, 3번에 문화 관련 재화 용역이 있는데 1번에 도서, 신문, 책이 면세인 건 알아두시고, 신문도 면세인데 신문은 면세예요. 근데 여러분들 신문에 있는 광고 있죠. 광고는 과세예요. 잡지, 간보 및 뉴스통신, 간로의 광고는 과세되어 있네요. 예술 창작 작품, 비영리 예술 문화행사, 비직업 운동 경기, 창작 공연들 있죠. 여러분들 딱 봐도 순수한 공연들, 순수한 체육 그 행사들, 그런 거는 면세예요. 자, 이번에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의 입장, 다 보면은 그냥 노는 것들이 아니라 그냥 순수해 보이는 것들이죠. 근데 간로의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동식물원 및 해양수족관은 과세한다. 왠지 딱 봐도 좀 비싼 것들 있죠. 그런 거는 과세예요. 자, 4번에 부가가치 구성 요소가 있는데, 자, 요거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거기 168페이지 하단에 4번에 부가가치 구성 요소가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돌 있죠, 돌을 가지고 반도체를 만들어요. 가치가 빵인 돌을 가지고 반도체를 만드는데, 그 반도체 만드는 과정에서 뭐가 필요하겠어요? 일단 뭐 만들려면 땅이 있어야 되겠죠. 땅 위에서 뭘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제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뭐 많은 재료나 뭐 그런 것들 사와야 될 거 아니에요. 만들려고 하면 뭐 재료도 필요하고, 그런데 그거를 뭐가 있어야지 사올 수 있어요? 돈이 있어야 되겠죠, 돈. 예, 그래서 남이 만들어 놓은 걸 사와서 뭔가 하려고 하면은 돈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돈이 이제 돈을 빌렸다. 뭐 내 돈으로 하면은 내 돈에 대한 대가로 이윤을 줄 거고, 빌려서 했으면은 이자를 주겠죠. 그다음 땅은 무조건 있어야 되겠죠, 일하려면은. 땅에 대한 대가가 지대예요. 자, 그럼 이렇게 모든 조건을 다 갖춰놨어요. 그러면 뭐가 만들어지나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임금. 그래서 우리가 부가가치 4대 구성 요소라고 하면은 지대, 임금, 이자, 이윤을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어릴 때 사회 시간에 배웠을 건데, 뭐 저도 배운 것 같은데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이제 뭐 이 부가가치 하면서 당연히 이런 걸 이제 결부시켜서 알게 됐는데, 이 부가가치 4대 구성 요소, 아무런 가치가 없는 돌덩어리를 반도체로 만드는 과정 있잖아요. 반도체로 만드는 과정이 이 네 가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 그렇죠? 이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도체에는 뭐 다른 철도 들어가고 그렇지 않느냐?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부가가치를 돈 주고 사온 거죠. 내가 순수하게 창출한 부가가치는 네 가지예요. 네 가지. 지대, 임금, 이자, 이윤. 예.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창출된 부가가치 900원인데 요거를 이제 900원에 팔아요. 팔면 부가세 10%가 받아오겠죠? 과세니까. 자, 그러면 이미 부가세를 받아왔는데 지대, 임금, 이자, 이윤에 대해서 부가세를 징수해버리면은 이중과세예요. 예, 그래서 이 부가가치 4대 구성 요소는 이중과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면세로 해줘요. 면세. 자, 그럼 볼게요. 그 부가가치 구성 요소에 토지의 공급은 면세. 근데 간로에 토지 임대는 과세라고 돼 있죠. 그 옛날에는 토지와 관련된 게 전부 다 면세였었는데, 이 우리나라 땅 투기가 워낙 심해가지고 토지의 임대는 과세로 바꿨어요. 자, 동그라미 이번에 금융보험 용역. 요거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 요걸 이야기하겠죠. 자, 3번에 저술가, 작곡가 등의 인적 용역, 임금, 요 부분. 자, 근데 간로에 변호사, 세무사 등의 전문직 사업자는 과세라고 되어 있죠. 전문직 사업자들 예전에는 전부 다 면세였는데, 이 사람들이 탈세가 심하다라고 보고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로 다 바꿔버렸어요. 자, 근데 국선 변호사나 국선 대리 등은 면세다. 참고를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169페이지 상단에 기타 면세 사항을 볼게요.
1번은 우표는 면세예요. 근데 칼로의 수집용 우표는 과세고, 그 인지, 증지, 복권, 공준 전화. 2번에 제조담배로서 200원 미만의 것과 특수 제조담배. 요즘에는 이런 거 없는 것 같아요. 자, 3번에 종교, 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 순수한 단체들이죠. 4번에 국가, 지방, 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 기부죠, 기부. 국가에 무상으로 주는 거는 기부이기 때문에 기부는 면세인데 칼로의 유상 공급은 과세다. 돈 받고 파는 것들은 부가세가 붙어요. 자, 5번에 국가, 지방, 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 국가가 공급하는 거는 면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사무소 가서 등본된다라고 해서 부가세가 붙거나 그러진 않죠. 자, 근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의 기업, 우정사업 조직의 소포 우편물 배달 용역. 만약에 우체국 택배가 면세면은 다른 택배들은 전부 다 망하겠죠. 가격 경쟁력이 없겠죠. 그래서 일반 민간 기업이 하고 있는 것들, 국가도 하고 민간 기업도 하면은 그 형평성 차원에서 면세가 아니라 과세로 하는 거예요. 니은의 고속철도, KTX 면세로 하면은 비행기가 경쟁이 안 되겠죠. 자, 디귿의 부동산 임대업, 도소매, 음식 숙박업, 골프장, 스키장. 일반 민간업체들이 다 하는 것들이죠. 리얼의 주차장도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 부동산 공급 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건물 있죠. 건물하고 토지 공급이 전부 다 면세라고, 과세예요. 과세라고 보세요. 과세라고 보시고, 요 중에서 면세는 딱 하나 있어요. 뭐가 면세냐? 토지의 공급은 면세다. 토지의 공급은 면세.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외우세요. 다 과세인데 토지의 공급만 면세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건물 중에서 주택 있죠. 주택은 면세다. 공급 면세. 그 다음에 주택의 임대도 면세예요. 자, 근데 주택이 그래요. 주택의 공급은 면세, 주택의 임대도 면세인데, 임대는 있잖아요. 전부 다 모든 주택이 면세인데, 파는 거 있죠. 파는 거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만 면세다. 왜냐면은 집을 살 때는 부자들한테는 부가세를 때리고 부자가 아닌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만 면세로 해야 되겠죠.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은 우리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보통 32평짜리 아파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면세인데 40평대 아파트는 부가세가 붙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세 대상은 다 받고 3번에 면세 포기 볼게요. 자, 면세 사업자들이 면세 포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아무나 되는 건 아니고 딱 두 가지 경우. 그 동그라미 1번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때, 동그라미 2번에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 영세율 사업자는 어차피 자기가 낸 부가세 다 돌려받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면세를 포기해서 영세율이 적용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과일 같은 거 수출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그럼 그 과일 수출하는 회사들이 그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가세 많이 부담하고 그 수출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업자들이 면세가 아니라 오히려 영세율 사업자이면 훨씬 혜택이 더 큰 거죠. 네. 그래서 수출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에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면세 사업자라 하더라도 면세를 포기할 수 있게 해줘요. 수출 장려하기 위한 취지에 있죠. 이번에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 이런 연구단체는 고가의 기자재를 많이 매입을 해요. 그럼 고가의 기자재를 매입하는데 그때 부담한 부가세를 돌려받지 못하면은 아무래도 연구활동 하는데 좀 금전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술연구단체나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부가세를 면세를 포기하면은 면세를 포기할 수 있게 해줘요. 면세를 포기하고 자기가 사면서 부담한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학술연구단체나 기술연구단체는 어차피 매출하는 것도 사업자 대상으로 매출을 하기 때문에 결국 부가세도 그 자기가 거래하는 사업자들한테 받아와서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면세를 포기하는 게 훨씬 더 연구 활동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게 해줘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서 두 번째 줄 끝에 관할관청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면세 포기는 언제든지 하면 되고 승인은 필요 없어요. 그 요건만 맞으면 돼요. 근데 단 한번 포기하면 3년간은 면세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게 대상 두 가지 외우시고 관할관청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그거 외우시고 그다음 한번 포기한 경우에는 3년간은 면세가 안 된다. 자, 다음 페이지 170페이지 보시면은 그 영세율하고 면세 비교한 게 있는데 그 비교한 거 보시면은 다 배운 내용이고 근데 그 5번에 의무 이행 여부가 있는데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는 할 필요가 없어요. 낼 것도 없고 돌려받을 것도 없기 때문에. 근데 그 면세 계산서나 세금 계산서 받은 거를 제출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 제출할 의무는 있어요. 근데 그게 부가가치세법상 제출 의무가 아니라 그건 소득세법상 제출 의무예요. 그래서 계산서나 세금 계산서 받은 거 합계표를 제출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소득세법상 그 관련된 규정이 있고 만약에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 가산세도 소득세법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다음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는 안 해도 되지만은 1년에 한 번 사업장 현황 신고란 걸 해야 돼요. 그건 좀 지엽적인 내용이니까 뭐 참고를 알아두시고. 자, 그다음 영세율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예요. 단지 세율이 0일 뿐이기 때문에 그 의무 이행 여부를 보면은 영세율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제반 의무를 다 이행해야 된다라는 거. 그 부가세 신고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171페이지 부수제한 또는 용역이 있는데 거기 1번에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공급이 있죠. 예를 들어서 주된 거래가 책인데 책은 면세죠. 그 책을 사면은 CD를 하나 끼워줘요. 음악 CD를 하나 끼워주는데 이거는 과세예요. 부수제하죠. 그럼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제한은 무조건 뭐를 따라가냐면요. 주된 거래를 따라간다. 주된 거래가 면세면 CD도 면세가 돼요.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은 음악 CD가 있는데 이건 부가세가 붙어요. 과세죠. 근데 음악 CD를 사면은 뭐 책자를 하나 준다라고 할게요. 음반 책자를 하나 준다라고 하면은 얘는 면세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책 있죠. 책은 무조건 뭘 따라간다라고요? 주된 거래를 따라간다. 그래서 부수제하가 면세면은 주된 게 과세면은 부수제하는 뭐가 된다라고요? 과세가 된다라는 거. 자, 그런 내용이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공급이고 그 171페이지 하단의 표에 보면은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공급에 주된 거래가 과세되면은 부수되는 것도 뭐라고요? 과세. 주된 게 면세면 부수되는 것도 면세. 자, 그다음에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공급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주된 사업이 만약에 가세 사업자다. 자동차 판매하는 회사라고 할게요. 자, 그럼 주된 사업이 과세 사업자다. 그 과세 사업자가 과세 물품을 판매하면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과세가 되겠죠. 자, 근데 주된 사업자가 면세를 판매하면은 그건 뭐가 되느냐? 그건 면세예요. 면세 물품은 절대로 과세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면세인 거예요. 자, 근데 이건 당연히 과세겠죠. 과세 사업자가 과세 물품을 판매하면은. 자, 근데 면세 사업자가 은행 있죠. 은행 같은 경우가 면세 용역을 제공한다. 당연히 면세예요. 금융 용역. 자, 근데 면세 사업자가 과세 물품을 판매하죠. 영업용 자동차. 예를 들어서 은행이 현금 운반용 트럭을 팔았다. 그럼 이 영업용 자동차는 매번 파는 게 아니라 일시우발적으로 판매하는 거죠. 이렇게 일시우발적으로 공급하는 거. 면세 사업자가 일시우발적으로 판매하는 이 과세 제화 있잖아요. 얘는 뭐가 되느냐? 면세. 근데 면세 사업자가 과세 물품을 판매할 수 없어요. 만약에 은행이 자동차를 계속 판매한다. 그거를 주업을 하게 됐다. 그때는 얘는 과세 사업자를 추가해가지고 얘도 부가세를 내야 되는 건데 어쩌다 한번 판매하는 이 자동차 때문에 사업자를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면세 사업자가 일시우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그게 과세 사업이라 하더라도 뭘로 본다라고요? 면세로 본다라는 거. 그래서 면세 우선의 원칙인데 면세 물품은 무조건 면세인 거고 면세 사업자가 우발적으로 판매하는 과세 재화나 용역은 면세가 적용된다라는 거. 자, 그다음 172페이지 세금 계산서 및 공급 시기를 좀 볼게요.
자, 172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세금계산서의 종류에는 뭐 정기세금계산서하고 영수증이 있는데, 우리가 좁은 의미에서 세금계산서는 정기세금계산서만을 이야기하고, 넓은 의미에서 세금계산서는 영수증도 세금계산서의 범주에 포함을 시켜요. 자, 그럼 영수증의 종류에는 뭐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있다고 되어 있고, 이번에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는데, 세금계산서에 꼭 들어가 있어야 될 항목은 공급하는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번호와 성명 명칭, 공급받는 자는 사업자 번호만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공급 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번에 작성연월일, 작성연월일이 필요적 기재사항이고, 발행연월이라고 작성연월일은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칼로에 발행연월일 하고 X라고 쳐놓으세요. 발행연월일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작성연월일이 필요적 기재사항인 거고. 자, 그래서 3번에 전자세금계산서가 있는데, 전자세금계산서는 법인은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돼요. 그 메일로, 이메일로 전자계산서 발행하고 그 내역을 국세청에다가 전송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무는 법인하고 직전 연도 과세와 면세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메일로 발행을 해주고 그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까지 해야 돼요. 자, 그럼 국세청에다가 그 내역을 전송해야 되는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한 내역을 전송을 해야 되는데, 전송은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전송은 세금계산서 발행일 다음날까지는 전송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전자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행할 때 메일로 싸줘요. 메일로 싸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내역을 국세청에다가 전송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발행하고 전송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발행이 5월 10일 날 이루어졌다. 그럼 전송은 언제까지 돼야 된다라고요? 5월 11일까지 전송이 돼야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4번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있는데, 세금계산서는 과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돼요. 자, 근데 면세사업자 있죠?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아니라 얘들은 계산서를 발행해요. 계산서. 면세계산서 있죠? 부가세가 안 붙어있는 면세계산서 발행해야 되겠고. 자, 근데 간이가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 해요. 간이가세자라고 하는 거는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4,8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인데, 영세한 사업자를 이야기하죠. 이 영세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이런 어려운 업무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장사하기도 바빠. 장사해서 먹고 살기도 힘든데 세금계산서까지 발급하라고 하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발급 안 해요. 못 해요. 아예. 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는 과세 사업자 중에서 일반 가세자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라는 거. 자, 173페이지 상단에 발급 대상이 있는데, 자, 세금계산서는 발급 대상이 일단 부가가치세가 가세되는 재화나 용료를 공급하며 원칙적으로 정기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영수증 발행도 가능해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발행도 가능하고, 아예 이런 발행 의무, 제출 의무가 아니라 발행 의무가 면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발행 의무 면제가 되는 경우, 자, 일반적인 경우 외우셔야 되겠죠? 여객운송업, 소매업, 모기미, 입장권 발행 사업자. 그래서 여객운송업, 택시, 택시 탔는데 계산서 발행해주거나 영수증 반드시 끊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수증을 여러분들이 끊어달래서 끊어주는 거지, 걔들이 영수증을 안 끊어줬다고 해서 그 사업자한테 가산세가 있거나 그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자, 소매업은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업종인데,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업종들은 그 최종 소비자들한테 계산서나 영수증 발급해줘봤자 크게 쓸모가 없잖아요. 최종 소비자는. 그러니까 발급 안 해도 돼요. 자, 근데 그 173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하단에 별표 1 해가지고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 중 공급받는 자가 요구 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가 있는데, 동그라미 3번에 소매업이 있어요. 이 소매업자들은 여객운송업도 마찬가지고 소매업도 그렇고 모기미, 목욕, 이발, 미용업, 입장권 발행 사업자들 있죠. 이러한 사업자는 주로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영수증을 발행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요것도 해도 되고 요거 해도 되고 지 마음이에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거예요. 예, 뭐 안 한다고 해서 가산세가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자, 근데 이 소매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예외가 있는데 이 동그라미 3번에 소매업 등이 있죠.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그때는 발급해야 돼요. 예, 그때는 반드시 발급을 해야 된다. 의무가 돼요. 의무. 그래서 사업자하고 거래할 때 소매업자가 사업자하고 거래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근데 소매업을 뺀 여객운송업, 모기미, 입장권 발행 사업자들은 영수증은 발행이 가능하나 절대로 세금계산서 발행은 안 돼요. 네,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업종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외우실 때 있잖아요. 얘하고 달라요. 세금계산서가 있고 영수증이 있잖아요. 이 영수증은 일반 사업자들이 그냥 다 발행하면 돼요. 카드 결제 받았으면 카드 발행해줘야 되죠. 현금 영수증 요구하면 해줘야 되고 간이 영수증 해달라면 해줘야 돼요. 근데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소매업자는 사업자하고 거래할 때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교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객운송업이나 모기미 입장권 발행 사업자는 그 상대방이 사업자라 하더라도 절대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금지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1, 3, 4 얘들은 사업자하고 거래할 때 그 사업자조차도 그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서 썼다라고 보기가 거의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욕, 이발, 미용업 이렇게 사업자들이 할 일이에요. 그냥 다 자기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다 쓰는 것들이지. 입장권 발행 사업자, 극장 가서 영화 보는 게 사업과 관련돼 있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업종들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간주공급, 간주임대료. 간주자 들어가는 거 두 개인데 간주임대료는 나중에 배울 거예요. 일단 외워두시고 그냥 간주임대료가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고 간주공급도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예요. 앞 시간에서 배웠었잖아요. 근데 간주공급은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가 맞는데 예외가 하나 있다라고 했어요. 예외가 뭐였죠? 판매 목적으로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교부를 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자, 이게 하나 예외예요. 그리고 소매업은 금지인데 도매업은 교부해야 돼요. 도매업은 반드시 계산서 교부해야 된다. 도매업은 사업자하고 거래하는 사업자를 이야기하죠. 소매업자는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업종인 거고. 자,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교부 면제에 영세율이 있어요. 그 해외에 있는 사업자가 우리나라 계산서 받아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영세율 사업자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인데 단 내국 신용장에 의한 국내 공급은 국내 사업자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뭐를 발행해야 되냐면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영세율은 직수출은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 내국 신용장에 의한 국내 공급은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영세율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174페이지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가 있죠. 자, 세금계산서는 당연히 원칙적으로 언제 발급이 돼야 되느냐.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기.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기에 발행을 해야 돼요. 공급 시기가 언제냐? 세금계산서에 찍혀있는 이 작성연월일을 이야기해요. 작성연월일. 자, 그럼 이 작성연월일 공급 시기 언제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174페이지 하단에 공급 시기 있죠? 그거 한번 볼게요. 자, 그 174페이지 공급 시기를 보면은 하단에 1번에 재화의 공급 시기가 있는데 동그라미 1번에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된 때가 공급 시기가 되겠고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는 그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된 때가 공급 시기가 돼요. 여러분들 건물 같은 거는 건물을 파는데 건물을 뚝 떼가지고 옮길 수는 없잖아요. 그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된 때가 공급 시기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175페이지 상단에 거래 형태별 공급 시기에 동그라미 1번에 현금 외상 할부 판매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된 때가 공급 시기가 되겠고. 동그라미 2번에 장기 할부 판매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 중간 지급 조건부 판매 또는 전력의 공급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데 장기 할부 판매 있죠. 장기 할부 판매라고 하는 거는 물건이 인도되고 난 다음에 재화가 인도되고
최종 할부금의 지급일까지 기간이 1년 이상짜리인 거. 이거를 장기 할부 판매라고 해요. 자, 그럼 장기 할부 판매는 1년 이상짜리인데 할부금, 마지막 할부금까지의 기일이 1년 이상짜리인 건데 얘는 공급 시기가 대가의 각부금을 받기로 한대요. 7월 1일 날 만원, 그다음 2001년 12월 31일 날 만원, 2002년 6월 30일 날 만원, 2002년 12월 31일 날 만원 이렇게 받기로 했으면은 각 날짜별로 받기로 한 그 금액이 공급 시기가 되겠고 계산서도 각 날짜별로 이렇게 그 금액대로 끊기게 된다라는 거고 중간 지급 조건 판매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형식으로 대금을 치르는 건데 잔금을 치렀을 때 물건이 넘어가는 걸 이야기해요. 잔금 치르고 나면 물건이 넘어가는데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때에 이제 재화가 인도가 될 거예요. 이때도 공급 시기는 요 기간이 6개월 이상짜리인 거를 중간 지급 조건으로 판매라고요. 할부는 물건이 먼저 넘어간 게 할부예요. 넘어가고 대금을 후불로 받는 거 1년 이상짜리고 그게 장기 할부 판매이고 중간 지급 조건 판매는 대금을 다 치러야지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넘어오는 거 6개월 이상짜리인 게 중간 지급 조건 판매예요. 그것도 역시나 대가의 각부금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 시기가 되겠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하기로 했으면은 각각 그 날짜대로 그 날짜별로 계산서가 끊기는 거예요. 자, 그다음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는 건물을 짓는데 완성도가 30%일 때 30% 받기로 했고 완성도가 70%일 때 대금을 70% 받기로 했으면은 그 완성도에 따라서 대가의 각부금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 시기가 돼요. 자, 3번의 반환 조건부, 동의 조건부는 그 조건이 성취된 때가 공급 시기가 되겠고 4번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우리가 앞에서 가공을 배웠죠. 가공이 주요 자재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는 가공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라고 했잖아요. 그때는 가공된 재화를 인도한 때 그때 공급 시기가 되는 거고 5번에 간주 공급이 있는데 간주 공급은 공급 시기가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판매 목적으로 타사업장에 반출했을 때이고 사업상 증여하고 개인적 공급은 공짜로 준 때, 증여한 때가 공짜로 준 때이고 폐업 시 잔존 제한은 폐업한 때, 이 외의 간주 공급은 재화가 사용 또는 소비된 때가 공급 시기가 돼요. 자, 그 다음 6번의 무인 자판기는 무인 자판기에서 돈 꺼내갔을 때, 7번의 수출은 선적일, 그 다음 8번의 위탁 판매는 수탁자가 최종 소비자가 인도한 때가 공급 시기가 되겠고 자, 2번의 용역의 공급 시기에 1번의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은 용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 여러분들이 에어컨 같은 거 설치한다라고 하면 설치 다 하고 난 다음에 돈 주죠. 설치가 끝났을 때, 즉 일이 끝났을 때 그때 공급 시기가 되는 거고 동그라미 2번에 장기할부 완성도 기준 중간 지급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이거는 재화랑 똑같고 대가의 각부금을 받기로 한 때가 되겠고 3번의 간주임대료는 나중에 배울게요. 동그라미 4번도 나중에 배우고 그냥 재화의 수입이 있는데 수입에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은 그 물건을 가져간 때 인체한 때 있죠.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건을 가져갈 때가 공급 시기가 되겠고 이번에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외로 공급 시기가 있는데 이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174페이지 상단의 공급 시기를 계속 볼게요.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기에 교부해야 되는데 먼저 교부하는 것도 가능해요. 근데 선교부가 가능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대가를 받았어야 돼요. 그래서 대가를 수령한 경우에만 돈을 받고 먼저 발행하는 것은 가능해요. 자, 그래서 그 특례에 보면 선교부에 기업의 대가를 먼저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니은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돈을 받아도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발행을 하고 난 다음에 돈이 있잖아요. 그 틱에서 보면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 등의 대금 청구 시기와 지급 시기를 따로 기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동일 가세 기간 이내만 있기만 동일 가세 기간 내에 있기만 하면은 선교부가 인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1월 1일 날에 계산서를 발행하고 12월 말까지만 돈을 받으면은 선교부 인정해준다. 그래서 어쨌거나 선교부라고 하는 거는 돈을 받고 난 다음에는 먼저 발행하는 게 가능하다. 그런 말이고 후교부는 월합계 세금 계산서를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동일 거래처에 3월 5일 날에 500원 거래가 있었고 3월 7일 날 700원, 3월 11일 날에 900원 거래가 있었는데 각각 날짜별로 계산서를 발행하면은 계산서 발급 업무가 상당히 힘들 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해당 월에 한 달치, 3월 한 달치에 대한 거는 이 한 달치를 합해가지고 자, 합해가지고 합하면 얼마죠? 1200, 900, 2100원이네요. 합해서 2100원에 210원 해서 당의 월일자를 작성 요노일로 하여 작성 요노일은 3월 31일이 되겠네요. 세금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에서 작성 요노일이 있었죠. 그게 이 세금 계산서에 들어가는 날짜, 공급 시기날을 이야기하는 거고. 자, 그리고 발행일이 다른 개념이라고 했었죠. 발행은 언제까지 가능하냐면요. 다음 달 10일인 4월 10일까지 발행이 가능하다. 그래서 작성 연월일하고 발행 연월일은 다른 말이라고 썼죠. 이거 월합계 세금 계산서예요. 자, 그래서 그 후교부의 기억을 이야기한 거고, 니은에 보면 거래처별로 요걸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에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 계산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하면 돼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계산서를 자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거래에 대해서 날짜를 2월 10일로 발행을 해요. 작성 연월일을 2월 10일로 하고 그리고 다음 달 10일인 3월 10일까지 발행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인력을 내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기간을 정해가지고 발행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다음 176페이지 수정세금 계산서 볼게요. 자, 수정세금 계산서는 당초 발행한 계산서를 수정하는 걸 이야기해요. 그 1번에 수정 사유 발생한 날을 작성 연월일로 하는 경우. 자, 예를 들어서 4월 1일 날에 물건을 팔았어요. 그리고 계산서 10,000원짜리 발행했어요. 자, 근데 7월 15일 날에 판매한 물품에 반품 들어왔어요. 하니 그 다음에 계약이 해제가 됐어요. 그 다음에 공급가액이 변동이 됐어요. 이런 사유로 인해서 이 계산서를 마이너스를 쳐야 돼요. 자, 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당초에 발행된 날이 4월 1일로 돌아가서 수정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 사유가 발생한 날로 수정을 해야 되느냐, 7월 15일자로 수정을 해야 되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재화의 환입, 계약 해제, 공급가액 변동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인 7월 15일로 마이너스 치면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사유일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마이너스인 거고. 자, 그래서 이번에 당초 세금 계산서의 작성 연월일을 수정하는 경우, 그거는 이제 동그라미 2번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가 완전히 잘못된 거죠. 이거 자체가 4월 1일 날에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고 하면은 4월 1일자로 가서 4월 1일자로 가서 마이너스 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4월 1일자로 마이너스 10,000원에 마이너스 1,000원. 자, 그 다음에 그 3번에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어쨌거나 필요적 기재사항 오류이죠. 4번에 세율 잘못 적용. 세율을 잘못 적용했으면 이 계산서가 완전히 오류 발생한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착오로 전자세금 계산서를 이중 발급한 경우, 착오로 계산서를 이중 발급했으면 하나를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얘를 없애야 되겠죠. 잘못 발행된 거면은. 6번에 면세 등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면세 등 발급 대상이 아닌데 발급을 했으면은 취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사유라고 하면은 당초 발행된 계산서를 취소해야 되기 때문에 4월 1일로 마이너스를 쳐야 돼요. 계산서 자체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거랑 요거는 이제 이 날짜를 언제로 찍어서 마이너스를 치느냐, 그게 포인트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 마이너스를 치기 때문에 수정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부가세 신고가 끝났다 하더라도 수정신고할 필요가 없는데, 이런 사유라고 하면은 당초 계산서를 마이너스 쳐야 되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가 끝난 상태이면은 수정을 해야 돼요. 수정신고. 얼마나 귀찮겠어요. 이런 사유에서 마이너스 쳐서 부가세 신고가 끝난 상태다라고 하면은 얘는 수정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번거로움이 있다. 자, 이런 수정세금 계산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나중에 여러분들 뒤에서 배울 부가가치세 가산세 있죠. 예, 그런 가산세 적용이 안 돼요. 이런 사유가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해서 수정을 했다라고 하면은 예,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적용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별표 1을 보세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수정세금 계산서 발급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적혀 있었는데 이거를 세무서에서 발견한 거예요. 예, 세무서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가공계산서인데 지네 마음대로 금액을 적어서 발행한 건데 실제로 이 10억이 아니라 실제로는 1억짜리였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계산서인데 이게 1억짜리였던 거예요. 지네가 계산서를 가짜로 발행한 거예요. 잘못. 그러면은 이게 세무서에서 나오기 전에 자수해서 마이너스 쳐서 수정계산서 발급하는 건 허용이 돼요. 근데 조사 나오기 전에, 조사가 나오고 난 다음에 세무서에서 일단 전화가 와서 경정할 것을 미리 알았다. 예, 그때는 마이너스를 쳐도 인정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키기 전에는 수정이 가능한데 들키고 난 다음에는 수정이 불가능하다. 뭐 그런 의미예요. 자, 그리고 그 176페이지 그 2번에 당초 세금 계산서의 작성 요널리를 수정하는 경우에 동그라미 1번 재와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 시기가 속하는 가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내국 신용장 등이 개설된 경우 세무 2급 1호 문제에서도 거의 나온 적이 없는데 최근에 한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좀 세무 1급에서는 중요한 내용인데 세무 2급에서는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나중에 1호 문제 풀 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중요한 내용 설명은 여기서 좀 마칠게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